도대체 당신 딸의 행동을 왜 막지 못하셨습니까? 전 남편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까지 함께 찾아오시다니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전 남편은 결국 경찰을 불렀고 나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다. 남편을 배신하고 그 대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달은 한 여자. 그녀가 잃은 건 단지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사랑, 가족 자존심, 인간관계, 심지어 존재의 의미까지. 모든 걸 잃고서야 진실과 마주하게 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드라마가 아니다. 이건 파괴와 응보의 기록이다. 주인공은 처음엔 단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감정의 틈을 파고든 한 남자와의 만남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다. 자신을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믿었던 남자와의 관계는 달콤함으로 포장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 안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 부모에게조차 이해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오였음을 알게 된 순간은 너무도 잔혹하고 처절했다. 불륜 상대에게 차이고,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경찰에게 연행되며,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마저 눈앞에서 사라지고, 세상이 그녀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버려가기 시작했다. 딸을 감싸기만 했던 어머니는 삶의 한계 앞에서 결국 사라졌고,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던 아버지는 내일부터 이혼 서류를 제출할 거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주인공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집세도 내지 못하고 쫓겨나 공원 벤치에서 배고픔과 후회 속에 몸을 떨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의 대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합리화하고 타인을 탓하며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고립되고 무너지고 끝내버려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인공은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겠지.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그 어떤 소설보다 현실적이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 날카롭다. 이제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전 과정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아침 10시였다.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며 땀을 흘리는데 안방 문틈 사이로 아내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며 스스로 모델이라도 된 듯 중얼거리는 모습. 내가 다가가 말을 걸자 아내는 귀찮다는 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집안일은 당신이 해. 나는 약속이 있어.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점심 무렵 나는 아직도 그녀의 얼굴에 남은 진한 향수 냄새를 떠올렸다. 평범한 모임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치장할 필요는 없을 텐데. 오후 3시쯤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너희 아내 시내 호텔에서 본 것 같은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여전히 어질러진 채였다. 냉장고 속은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엔 아침에 먹다 남은 빵 조각만 굳어 있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그녀는 당당히 들어왔다. 다녀왔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에 남아있는 피곤한 기색과 알 수 없는 미소가 내 눈엔 너무도 선명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밤 8시가 넘어서야 나는 겨우 눈을 떴다. 지훈 오빠와 밤새 함께 보낸 탓에 지쳐 깊이 잠들었던 것이다. 헉, 이렇게 늦게까지 자버렸잖아.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뭐야?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아침에 집에 왔을 때부터 남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떠올렸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다. 진짜 뭐 하는 거야? 내가 외박 좀 했다고 말도 없이 나가? 청소도 안 해놨고 장도 안 받고 진짜 너무하네.
투덜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돌아오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 드디어 왔나? 문을 열었지만 서 있었던 건 택배 기사였다. 등기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은 처음 보는 법률사무소였다.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뜯자 안에는 충격적인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호텔에 들어가는 나와 지훈 오빠의 모습, 스위트룸 영수증, 다정하게 붙어 있는 사진들. 얼굴이 하얘졌다. 그리고 남편의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 증명. 본건에 대해 빠른 대응 부탁드립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성심법률사무소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까 편지를 받았는데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혼인 파탄의 근거가 명확하며 협의이혼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사무소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부부 문제일 뿐인데. 아내분, 본 사안은 민사 형사 양쪽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동석은 필수입니다. 직접 연락하시지 않으면 저희 측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까지요? 식은땀이 났다.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는 가방을 대충 챙겨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문을 열었다. 어머, 웬일이야? 갑자기 찾아오고. 나는 바로 연기 모드로 돌입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이혼 서류까지 보내왔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의 얼굴이 걱정으로 일그러졌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요즘엔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도 했어. 엄마는 놀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 딸. 나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 1단계는 성공이야. 이제 다음은 그날 밤 택시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갖 핑계와 시나리오로 복잡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다. 어머, 웬일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는 곧장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 모드로 돌입했다.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말도 없이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요즘엔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폭력을 당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무서워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고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알겠다. 반드시 같이 가겠다. 어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괜찮아. 우리가 내 편이야. 속으로 안도하며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좋아. 1단계 완료. 이제 월요일만 잘 넘기면 돼. 월요일 오후 우리는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다. 남편을 본 나는 은근히 눈짓을 하며 복도 쪽으로 그를 불러냈다. 사람 없는 복도에서 나는 여유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취소해. 지금이라도 내가 불륜 끝내줄게.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어차피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들어줬잖아. 이번에도 그러면 돼. 결혼 후 늘 그랬다. 내가 옷을 사고 싶다 하면 사줬고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가줬고 좀 짜증을 내도 알았어 하며 웃어줬던 남편. 그래서 오늘도 결국엔 그래 알았어라고 말할 줄 알았다. 나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더는 너와 살 수 없어. 뭐라고? 미안하지만 내 모든 요구에 지친 지 오래야. 이젠 내 인생을 되찾고 싶어.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가 확 끊어졌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남편은 말없이 뺨을 감싸준 채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원망도, 슬픔도, 미련도 없이 그저 끝이라는 결심만이 있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하자. 남편은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에 딱이, 그건 마지막 카드였고 동시에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며 문고리를 잡았다. 괜찮아.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 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나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대면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죠. 우리 딸한테 손찌검을 했다면서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달려들려 하자 아버지가 놀라서 황급히 말렸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개입했다. 어머님, 진정해 주십시오. 남편분은 아내분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혼란스러운 어머니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나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딸이 분명히 말했어요. 소리 지르고 때렸다고.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따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미친 듯이 뛰었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해. 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숙였다. 부모님의 눈을 도저히 마주칠 수 없었다. 결혼 이후 아내분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변호사는 준비된 사진과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다. 청소는 기본적으로 방치되었고 먼지는 쌓이고 장난감과 빨래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빨래는 늘 쌓여 있었고 남편분이 퇴근 후 매일 직접 돌리셨습니다. 거짓말이야.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나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굴렸다. 설명해야 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해. 그러나 변호사의 설명은 멈추지 않았다. 식사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외식 또는 배달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요리를 하지 않으면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분리수거조차 하지 않은 쓰레기들을 남편분이 매일 밤 정리해내야 했습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의 놀란 얼굴,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 이 모든 순간들이 나를 조여왔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자리에 앉은 가장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남편분이 바쁜 날에는 아내분께서 심한 폭언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인간. 결혼만 안 했으면 이런 인생 안 살았어. 차라리 죽어버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는 조용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며 얼굴을 굳힌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조용히 낭독하듯 말한다. 이런 발언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반복되었고 심지어 심야까지 욕설이 이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내분은 모두 무시하셨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릴 정도로 손이 떨렸다. 다음은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넘기며 이어갔다. 결혼 전에 두 분은 아이를 갖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남편분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분은 23년 안에는 귀여운 아들을 낳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예전에 그 얘기했었어.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남편분이 자녀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분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아이? 싫어. 내 몸매 망치고 인생 망쳐. 임신이라니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남자의 유전자를 왜 내가 낳아야 해?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바닥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변호사는 말투를 더 단호하게 바꿨다. 그 시점부터 아내분은 외출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남편분이 걱정되어 누구를 만나는지 묻자 당신한텐 상관없잖아라며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전 남편분은
우연히 아내분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최고였어. 다음엔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 어머니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외도는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호텔에서 만난 기록과 영수증, 사진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남편분은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내분은 끝까지 회피하셨고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진다. 시선을 나에게 돌리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들은 게 다 사실이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고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 연기조차 할 수 없는 순간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끝이다. 놀람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뒤섞인 아버지의 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다니.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다음 순간 아버지의 손이 내 머리를 움켜쥐더니 힘껏 바닥에 눌렀다. 사과해.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해. 나는 저항할 힘도 없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놀라 달려오며 말린다. 여보, 그만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도 이런 딸로 키운 건 결국 우리 책임이야. 고개 숙여.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그 순간 변호사가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이혼에는 동의하시겠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위자료는 6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6천만.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런 돈 못 내요. 절대 무리예요. 변호사는 차분한 어조를 유지한 채 말을 이었다. 또한 이혼이 성립된 후에는 접근 금지 명령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일체 연락 금지입니다. 절망이 밀려왔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난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차갑게 말을 자른다. 입 다물어라. 너한테는 이제 말할 자격도 없다. 변호사는 마지막 조항을 전했다. 그리고 불륜 상대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서는 일단 손해배상 협의가 끝날 때까지 일절 연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변호사의 눈빛에 순간 날카로움이 스쳤다. 상대 남성은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도주 가능성이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취하려 시도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벽에 몰린 기분이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남자에게조차 이젠 더 이상 기댈 수 없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나의 미래는 완전한 어둠에 잠긴 듯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따님과 상대 남성의 접촉 방지 조치에 대해 확인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딸의 모든 연락 수단은 제가 직접 통제하겠습니다. 그 자와의 접촉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가요? 휴대폰은 압수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SNS 계정은 전부 로그아웃 시킵니다. 새로운 계정 생성도 금지. 외출 역시 제한하고 항상 감시하겠습니다. 나는 무언가 반론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는 짧게 마무리했다. 이 조치들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공기 속 우리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2주 후 아버지는 나를 서재로 불렀다. 표정은 단단했고 나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방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 자식과의 협상이 끝났다고 한다. 그놈은 죄를 인정했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지. 그 남자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단다. 정말? 하지만 내 전 남편은 이렇게 말했단다. 그딴 막장녀랑 결혼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너의 본성을 전부 다 말했단다. 가사방임, 폭언, 폭력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놈 충격을 받은 듯 하더니 그날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더구나. 나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SNS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전부 읽고도 무시당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문도 열지 않고 말했을 뿐이다. 다시는 오지 마. 혐오스러우니까. 문전박대를 당한 나는 멍하니 돌아섰고 일주일 후 그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아, 그는 지난주에 퇴직했습니다. 패닉 상태로 지인에게 연락해보니 지방으로 이사 갔대. 번호도 바꿨어.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이 내게 엄습했다. 나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왜 다들 날 버리는 거야?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내 안에서 분노와 원망은 점점 커졌다. 전부 그 인간 때문이야. 저 인간만 없었으면. 어느 날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나는 말도 없이 집을 박차고 나섰다. 문을 쾅 닫지도 못한 채 분노와 억울함, 그 안에 섞인 외로움이 뒤엉켜 내 발걸음을 이끌었다. 어디 가는 거야? 또 그 사람한테 가려는 거야? 놀란 엄마가 뒤따라오며 물었지만 나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돼야 해? 왜 아무도 내 말은 안 들어줘? 그 사람만 내 얘기를 들어준다면 뭔가 바뀔지도 몰라. 엄마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한 발 물러섰다. 혼자 보낼 수는 없지. 같이 갈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걷기 시작했고 엄마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그 뒤를 따랐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예전의 집 앞에 도착하자 나는 숨도 고르지 않은 채 초인종을 마구 눌렀다. 나와, 당신 때문이잖아.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책임져, 이 자식아. 엄마는 당황하며 내 팔을 붙잡고 말했다. 그만해.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복잡해질 뿐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 좀 하자고. 말 좀 들어달라고. 문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건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야. 돌아가. 엄마는 재차 나를 붙들며 말했다. 듣지 그래. 제발 여기서 그만하자. 하지만 나는 그 손마저 뿌리치고 문에 몸을 부딪혔다. 쾅 문이 열리며 나는 안으로 뛰어들었다. 제발 얘기 좀 해. 도망치지 말고 내 말 들어. 놀란 전 남편은 뒷걸음질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여기입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침입자 발생. 바로 출동 바랍니다. 엄마는 급히 따라 들어와 나를 감쌌지만 이미 늦었다. 이렇게까지 안 하려 했는데 당신이 만든 일이야. 나는 울먹이며 외쳤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상황을 확인하고 말했다. 명백한 주거 침입입니다. 접근금지 위반까지 포함입니다. 엄마는 간절히 호소했다.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말리려던 건데. 그러나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현장에서 제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행범 침입을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이번 행위는 스토킹 및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처벌 대상입니다. 조용했던 경찰서 안. 그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섰다. 차가운 눈빛, 굳은 입술.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그냥 너무 불쌍해서. 하지만 남편은 씁쓸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 불쌍하니까라는 사고방식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정신 차리고 위자료 갚는 일부터 시작해라.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됐어.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결과가 이거야. 그 말에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시끄러워.
당신은 뭘 했는데 딸한테 제대로 따뜻하게 해준 적이나 있어?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도 현실을 몰라? 언제까지 남탓만 하려는 거냐? 말다툼은 길어졌고 그 와중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얼어붙은 공기 속에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감정을 모두 걷어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됐다. 난 더는 못하겠다. 내일이라도 이혼 서류 제출하겠다. 이 집안은 이제 끝이다. 전근 신청도 해놨으니 이참에 다 정리하고 이사할 거다. 그 말은 곧 가족이라는 마지막 끈마저 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아버지의 선언처럼 집안은 무너졌고 남겨진 건 나와 엄마뿐이었다. 엄마는 당장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이력서를 쓰고 아침부터 구직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며칠 후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목이 아프다고 했지만 매번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반면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이 많은 위자료를 내가 어떻게 갚아? 애초에 무리였잖아. 나 혼자서 감당하라고? 나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며 핑계를 만들기 바빴다. 엄마는 매일같이 문 앞에 서서 애원했다. 제발 너도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우리가 이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그럼 당신이 갚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목소리에는 뉘우침이나 책임감은 없었다. 엄마의 월급만으로는 전기세, 물세, 식비는 물론 점점 쌓여가는 위자료,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었다. 밀린 카드 대금, 대출 독촉장이 매일같이 날아들었다. 이제 진짜 한계야. 어느 날 엄마가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 말조차 나는 흘려들었다. 현실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그러던 어느 아침 엄마는 조용히 사라졌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미안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지만 친척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절박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뿐이었다. 이젠 너와 얽히고 싶지 않다. 그만해라.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다. 집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집주인은 퇴거를 통보해왔다.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집 안엔 냉기가 감돌았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게 내 탓이었다. 엄마가 떠난 뒤 나는 생존을 위해 처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독촉장을 피하고자 핸드폰을 끄고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그런데 예고, 계좌 압류, 예정 통보.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건 진짜 큰일이다.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한 나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고 밤에는 이자카야에서 그릇을 닦았다. 지친 몸으로 귀가하면 새벽 3시. 몇 시간 자고 다시 나가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번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래서 언제 위자료를 갚아? 점점 조급해지던 나는 친구의 소개로 유흥업소에 발을 들였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얼굴에 미소를 붙이고 손님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견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 농담, 무례한 손길이 나를 마모시켰다. 결국 내 태도는 날카로워졌고 말투는 거칠어졌다. 손님, 그런 얘긴 좀 자제해 주시죠. 점장은 조용히 내게 다가와 주의를 줬다. 조금만 부드럽게 부탁해요. 손님 불만이 많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충 넘겼다. 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화를 불렀다. 내게 붙는 손님은 점점 줄었고 일감도 적어졌다. 하루는 견디다 못해 점장에게 따졌다. 왜 나한텐 손님 안 붙여줘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점장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태도부터 좀 바꾸시죠.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요? 손님이 문제지. 고성이 오가던 중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들어 점장을 향해 던졌다. 쨍그랑.
유리잔이 산산이 부서지며 점장이 바닥에 쓰러졌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또 내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나는 양팔이 붙잡힌 채 연행되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나는 간절히 말했다. 합의로 끝낼 수 없을까요? 그러나 형사의 답변은 냉정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애초에 합의금을 낼 능력은 있으신가요? 그 말은 날 완전히 무너뜨렸다. 더는 발뺌할 여지도 없었다. 결국 법원은 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직장을 잃은 나는 그나마 간신히 버티던 현금 흐름마저 무너졌고 위자료 분할금 상환도 중단되었다. 그리고 결국 계좌는 압류되었고 집세 미납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짐을 들고 나와 나는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한때는 부족함 없던 삶,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너무 멀다. 그 소중했던 일상을 나는 내 손으로 부쉈다. 매일 아침 일용직 모지수 앞에 줄을 선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똑같다. 오늘은 인원 다 찼어요. 배가 고프다. 속이 쓰리다. 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입에 뭔가를 우겨넣는다. 남편의 따뜻했던 미소,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 아빠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말들. 모두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제야 주변 사람들의 진심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눈물이 또다시 흐른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오만했던 과거의 내가 떠오른다. 남편을 배신하고 부모를 상처 주고 주변 모두를 짓밟고 살아온 나날들. 가슴이 먹먹하다. 아프다. 숨이 막힌다. 나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배고픔과 후회 속에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만든 비극의 결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이게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란 말이구나. 시간은 흘렀고 나는 여전히 똑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듯 반사되는 유리창 속에 나. 부스스한 머리, 퀭한 눈, 텅 빈 눈빛. 한때는 남편의 곁에서 사랑받으며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건 다 내 탓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불만이었다. 남편이 바빠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시댁이 불편하다. 사는 게 지루하다. 그런 하찮은 이유로 나는 가정을 무너뜨렸다. 그 남자와 만났던 순간 달콤한 말과 설레는 만남. 그때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 남자도 내 실체를 알자마자 도망쳤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남편이 말한 사실들을 들은 순간 그의 눈빛이 식어버렸다. 사랑도 욕망도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 나를 끝까지 믿어보려 했던 그 사람. 하지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는 결국 등을 돌렸다.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원히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가장 아픈 건 부모님을 잃은 일이다. 엄마는 끝까지 날 감쌌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단호했다. 이제는 내 인생 스스로 살아라.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슈처럼 들렸다. 친척들, 친구들 모두 등을 돌렸다. SNS에 올리던 행복한 가족 사진도, 커피숍 셀카도, 여행 인증샷도 그 모든 과거는 이제 나에게 증오의 잔재일 뿐이다. 이제 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탓할 자격도 없다.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릴 뿐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느 날 한 유모차를 미는 엄마를 보았다. 그 곁에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은 아이.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저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그 길을 스스로 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건 텅 빈 공원과 잠시 몸을 누일 벤치, 그리고 깊은 후회와 죄책감뿐이다.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나는 주저없이 말할 것이다. 처음에 작은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았던 것, 그리고 그 틈을 외도로 채우려 했던 것.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다는 걸. 그런데도 나는 다 부쉈다. 밤이 깊다. 별은 보이지 않고 바람은 차갑다. 하지만 그 차가움조차 이제는 익숙하다. 내가 만든 이 추락의 끝에서 나는 마침내 나 자신과 마주한 것이다. 이게 내 죄에 대한 마지막 벌이겠지.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